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평택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2003년 2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주민이 농번기를 앞두고 논두렁에 잡초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띄는데 가보니까 그건 바로 상당히 부패한 사람의 시신이었죠. 이게 얼마나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지 이미 100고라를 넘어서 시립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딱 육안으로는 성별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했고 곧장 시신은 국가수로 넘겨졌습니다. 조사에 조사를 거듭해서 간신히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는데 그 시신은 142일 전에 실종된 마을 주민 전옥분 씨였습니다. 일단 전 씨가 실종된 건 2002년 9월 26일. 이날은 평택에 살고 있던 전 씨가 친정 조카의 집들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했던 날입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전 씨의 계획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던 날이에요. 원래 그녀는 어디를 가든 자가용을 이용했거든요. 이 동네가 워낙 험하고 또 사고가 잦았던 곳이라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전 씨의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그녀의 차를 쓰게 되죠. 원래는 남편과 함께 집들이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별 수 없이 전 씨만 오빠 부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게다가 또 하필 그날 전 씨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는 실수까지 저지릅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서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험난했어요. 원래는 오빠 부부가 전 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는데 마침 그날 올케가 멀미가 너무 심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간 지점인 평택역에 전 씨를 내려주게 된 겁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또 그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중학생 딸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줄 피자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던 사이 원래 타려고 했던 저녁 8시 버스를 놓치고 마는데요. 당시 전 씨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택역에 도착하기 전에 오빠 전화로 남편과 이미 통화를 한 상태이긴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녁 8시 버스를 탈 거라고 말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예정된 시각에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8시 40분까지 그녀가 도착하지 않자 기다림에 지쳐 홀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와보니까 중학생 딸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와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 씨가 8시에 버스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류장에 있던 한 승객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버스 놓쳐서 좀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엇나갔던 그날 하루의 끝에 전 씨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전 씨가 실종 142일 만에 100골로 발견된 상황인데요. 이 시신이 있던 장소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400m 거리에 있던 곳입니다. 가깝죠. 게다가 여기는요, 낮이면 그 주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길이었어요. 발견 당시 안타깝게도 전 씨는 성범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의가 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범인의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CCTV는커녕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나마 딱 한 명. 실종 당일 전 씨가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씨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던 그 승객, 여학생이었어요. 마침 그 여학생도 전 씨와 같은 버스를 탔고요. 그 마을 정류장에서 전 씨가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해줬죠. 자, 이 진술을 통해서 적어도 전 씨가 마을에 도착을 해서 변을 당했다는 추정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 가지 특이점이 기억납니다.
사실 전 씨가 실종되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이 예상 외의 곳에서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이게 신용카드 회사였는데 아내의 신용카드가 습득되었다는 연락이에요. 근데 이 카드가 발견된 장소가 마을에서 무려 30km 정도 떨어진 수원에 있는 일본 국도입니다. 30km, 뭐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전 씨는 수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그래서 그녀의 카드가 수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좀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게 살인 사건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 문제의 카드에는 그럼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수소문했습니다. 당시 카드사 직원은 이우영이라는 여성이 카드를 주었다며 이 직접 회사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합니다. 근데 카드를 주었을 때 이걸 직접 카드 회사까지 가져다가 전달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럼 혹시 이 이우영 씨가 어떤 새로운 단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전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사실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 씨가 단순 가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카드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버렸을 거다라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용카드에 대한 수사도 이우영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사건 유독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전 씨의 남편은 실종 다음날 아침에 바로 경찰서를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 돌아온 대답이 집 나간 아줌마는 3일이면 돌아옵니다. 경찰들이 이 사건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분명한 지점이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건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였어요. 그제서야 급해진 거죠. 하지만 이미 142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맙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 뒤늦게 또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이 전 씨가 실종되고 바로 다음 날 이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엉망이 된 피자 박스와 피자를 목격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술이에요. 그 피자 박스가 있던 지점이 어쩌면 전 씨와 범인이 맞닥뜨린 장소일 확률이 높잖아요. 또 피자 박스에 어떤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당시에 그걸 발견한 주민은 그때는 아무도 이걸 물어보지 않아서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토로합니다. 수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빨랐더라면 충분히 수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죠. 앞서 전 씨가 밤에는 걸어서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동네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평택의 마을버스 정류장 여기서요. 불과 3년 전 이미 한 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전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 씨가 살던 마을이 우범 지역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죠. 여기서 잠깐 그 사건을 언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이 또 이미 제가 다룬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송혜이 양이었죠. 과거 송혜이 양 실종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혜이 양은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고 송탄동에서 버스를 탑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어요. 그 집이 있는 평택 도일동까지는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멀진 않는 곳이었죠. 밤 10시 송양은 버스에서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정류장에서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혜이 양을 태웠던 버스기사 증언이 남아있는데 그때 30대쯤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송혜이 양을 따라서 버스에서 내렸다고 해요. 술 냄새가 좀 났다는 걸 기사님이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송양이 어두운 밤길을 앞서 걸었고 그 남자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버스 기사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 장면이었다는 거죠. 경찰은 바로 다음날 실종 신고를 받았지만 이걸 또 단순 가출로 처리했고요. 3일이 지나서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송양과 함께 내렸던 남성 30대 정도로 보였고 오리털 파카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택 시내에서 버스를 탔는데 기사님이 봤을 때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어딜 가냐라고 물으니까 도일동의 하리부락이라고 대답했죠. 술 냄새가 났고 버스에서 내린 후 그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지하 도로 쪽으로 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송양 실종 사건과 전씨 사망 사건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같은 마을의 주민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또 같은 정류장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하차합니다. 게다가 실종 당시 두 사람 모두 혼자였고요. 또 한 번 실망스럽게도 당시 경찰들이 이 두 사건 모두를 그냥 가출 사건으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다는 점까지 동일한데요. 송양 사건의 경우 당시 경찰이 수상한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행적을 추적해서 평택 일대를 다 수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그냥 마무리됐죠. 게다가 그 당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타주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탐문 수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실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몽타주만 그때 제대로 만들어 놨어도 좀 다를 텐데 한탄스럽죠. 송혜이 양이 실종된 지 지금 24년이 지나고 있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범죄 전문가들조차 이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많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스는 보통 매일 같은 곳을 오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죠. 이런 특성상 범인이 결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그 전시의 시신이 현장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 범인이 개인 차량이 없고 또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이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정말 이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은 인물이라면요. 매일 비슷한 시각에 버스를 타고 내리는 송혜이 양은요, 쉽게 범인에게 포착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전 씨의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홀로 버스를 타고 외진 곳에서 내렸잖아요. 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날이 좀 특별했죠. 그래서 더 타겟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전 씨의 시신에 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모습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송양 역시 성범죄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전옥분 씨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좀 더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평택 일대에서 일어난 강간, 강도 사건들을 분석해 봤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건들로 검거된 범인들 중에서 전 씨와 송양 사건의 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도 그럴 게 해당 사건의 범인들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이춘재 케이스처럼요. 지금 이렇게 발전된 수사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로 다시 뭔가 면밀히 재검토를 한다면 송혜이 양의 행방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전씨 살해범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언급해서 참 안타까운데 과거 전씨 시신 발견 현장에서 총 11가지의 유류품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구두, 머리핀, 귀걸이, 브레이지어, 또 줄무늬 셔츠까지. 그런데 그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DNA 검출을 다시 시도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경찰은 그 과거에 수집된 유류품 중에서 단 하나, 전 씨의 시계만 감정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 결과를 보고 이 유류품들이 워낙 142일 동안 자연에 방치되면서 오염되었을 거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고요. 그 모든 유류품을 전량 폐기했죠. 근데 또 경찰 측에서는 아니다. 이걸 유족에게 모두 전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남편분을 비롯한 유족들은 전혀 전달받은 게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발견된 11가지의 유류품이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를 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 기술도 발전하고 또 그러면서 무언가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2023년, 지금 우리의 발달된 기술력은 이 사건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시신 발견 시점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1년 2월, 전시 사건은 그렇게 허무하게 내사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그럼 수사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제 사건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전시 사건은 살인이 아닌 변사로 처리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살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경찰 쪽의 입장이에요. 여기에 반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죠. 전문가들은 아니 성폭행의 흔적과 타살 정황이 뚜렷한데 변사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라고 황당해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내사 종결이라는 건 공소시효와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라도 결정적인 제보 혹은 수사 여건이 만들어지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미 한번 종결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반드시 구체적이고 결정적이어야 하겠지만요. 전옥분 씨 사건은 정말 이 수사에 구멍이 많았던 만큼 재수사가 간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사건이 살인이라는 것부터 규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 씨의 유족들은 여전히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시 증언하지 못한 목격자는 없는지 혹은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은 없는지 어쩌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전시 사건이든 또 송혜이양 사건이든 하나라도 해결된다면 남은 사건의 연결고리도 반드시 생겨날 거라고 믿는데요. 부디 한 명의 죽음도 억울함이 남지 않길 오늘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금호동 둔치에서 잔혹한 모습으로 살해된 한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망한 지 며칠이 좀 지나 보였는데요. 그는 둔탁한 흉기로 무려 17차례나 머리를 맞고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꽤나 지속적인 공격을 당한 건데 특이하게도 시신에서는 방어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피해자는 당시 29살이던 윤용필 씨.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보니까 그때로부터 약 18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5일 새벽 5시 그는 공장 야간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와 달랐던 점이 하나 있긴 했죠. 보통 윤 씨가 야간 작업을 끝내고 퇴근하는 시간은 아침 8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에는 약속이 있다면서 3시간 빠르게 퇴근을 했던 점이었죠. 그날 이후에 그는 실종이 되었고 18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즉시 누굴 만났는지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죠.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겨우 찾아낸 게 있는데 바로 윤 씨의 시신이 발견된 그 금호강 인근의 CCTV 영상입니다. 시간은 새벽 5시 50분. 윤 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떤 남성과 함께 그 시신이 발견된 인근을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그 문제의 남성이 홀로 거기서 걸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면 그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죠? 근데 CCTV 영상의 화질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판별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상체도 우산에 가려져 있어서 더욱더 신원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이었죠. 이때 경찰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윤 씨의 지인들에게 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그 대상은 윤 씨의 사망에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한 인물들이었죠. 그렇게 한 사람씩 영상을 본 지인들이 놀랍게도 모두 같이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이거 친구 박 씨 같은데요? 물론 화면은 얼굴도 상반신도 제대로 찍혀 있지 않은 영상이긴 해요. 하지만 다수의 지인들이 다 한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팔자 걸음이었고 또 오다리, 게다가 걸을 땐 왼쪽 다리가 원을 그리는 듯한 형태의 특징적인 걸음을 보였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그 원회전 보행이라는 건 보통 뇌성마비나 중풍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소 젊은 남성에게는 볼 수 없다고 해요. 거기에 팔자 걸음에 오다리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인들은 이게 박 씨의 걸음걸이와 똑같다고 입을 모았던 겁니다. 경찰은 즉시 박 씨를 소환해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펄쩍 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거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대구와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그는 윤 씨 실종 당일 집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합니다. 실제로 박 씨의 핸드폰에는 새벽 1시 50분 그리고 아침 8시 50분에 거창에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7시간의 공백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박 씨는 이땐 집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했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경찰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거창에서 대구는 차로 편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닥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그 7시간 동안 대구로 이동해서 살해를 저지르고 왔을 가능성도 염두하게 된 거죠. 아니 그렇다면 범행 동기가 있는 걸까요? 윤 씨와 박 씨는 중학생 때부터 친한 15년지기 친구입니다. 사건 2달 전인 2월까지 둘은 함께 살았을 정도예요. 이때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는데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윤 씨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이들이 사망보험에 동시에 가입했다는 게 확인됩니다. 심지어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해둔 상태예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 씨의 사망보험금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약이 됐습니다. 반면 죽은 윤 씨의 보험금은 계속 납부되고 있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납부자,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박 씨입니다. 아니 이게 자기 보험료는 돈을 내지 못해서 해약이 되고 대신 친구 보험료를 계속 내줬다고요? 재정 상황을 좀 보니까 당시 박 씨는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생활 형편 넉넉한 거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친구의 사망보험금만큼은 꾸준히 대리 납부하고 있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그럼 충분히 박 씨가 친구의 사망을 노리고 보험금을 납부해온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성립되면 살인 동기도 충분해질 거고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입니다. 정작 경찰은 박 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확실한 건 이 CCTV 영상뿐이었죠. 박 씨와 걸음걸이가 완전히 일치했지만 또 그것마저도 100% 단정할 순 없어요. 경찰 입장에선 어떻게든 박 씨의 자백이 필요한데 이때 경찰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우선 그를 체포한 다음에 당신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자백해라 라면서 그를 압박하게 된 거예요. 박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범인이라면요? 그는 어떤 증거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불안해지겠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 자백하는 게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설득까지 들어가면 네, 박 씨는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돼요. 사건 당일 새벽, 그는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상당히 치밀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얼굴은 물론 목소리까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꽤 노력했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고요. 대신 종이에 적힌 메모로 소통했습니다. 목이 아파 말을 할 수 없어요. 대구까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당시 박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니 그도 그럴 게 인적이 드문 이 새벽 시간에 장거리를 가는 손님이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메모지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까지. 기사님이 진술한 손님의 인상착의까지 박 씨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현장 검증이 시작됩니다.
박 씨의 행동 하나하나는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죠. 심지어 현장의 지도를 그려주면서 경찰조차 발견하지 못한 플랜카드 같은 디테일까지 모두 기억해냅니다. 너무도 자세한 박 씨의 자백.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고 살인죄로 기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범행 도구는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2015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보행 분석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CCTV 속 남자가 박 씨라는 걸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법보행 분석, 이건 걸음걸이로 범인을 특정하는 과학수사 기법의 일종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보행 속도, 패턴에 각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특수 기법을 통해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석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재판에서 전문가들은 영상 속 남성과 박 씨가 같은 인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팔자걸음의 오다리, 그리고 원회전 보행이라는 이 3가지 특성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박 씨처럼 젊은 남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데요. 다행히도 결과는 증거로 채택됩니다. 결국 동일인인 게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박 씨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죠. 그리고 현장 검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열린 이래 돌연 입장을 바꿔요.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는 말에 죄를 털어놓았는데 막상 재판에 가보니까 CCTV에 얼굴이 찍힌 것도 아니고 영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강압수사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억울함이 있다고 호소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쉽게 당할 경찰도 아니었죠. 진술 과정을 모두 녹취해뒀거든요. 안을 보니까 강압적인 수사 정황은 없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박 씨가 자백한 내용이 범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자세한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박 씨는 굴하지 않았죠. 심지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살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기까지 하는데요. 그 R팀은 이 편지를 받고 방송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파면 팔수록 제작진조차 박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방송에서 등장한 프로파일러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박 씨가 범인이라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났고 송출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박 씨가 보낸 그 편지 내용에 좀 더 주목했어요. 자백을 하고 봤더니 제출된 CCTV가 확실한 증거물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본인이 보기에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로 내가 죄를 술술 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2016년 5월입니다. 그리고 8월에 상고심까지 열리게 돼요. 모두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박 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최초로 법 보행 분석 결과가 증거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사실상 자백 외에는 그를 범인으로 볼 만한 물적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흉기도 나오지 않았고요.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범인 같아도 현실적으로 DNA나 흉기 같은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자백을 한다고 한들 유죄 판결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증거주의로 내려지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법보행 분석이 단독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건 국내에서 매우 희박한 케이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법보행 분석이라는 게 사실 지문처럼 완벽하게 한 인물을 특정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걸음걸이가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사실 좀 운이 좋았는데요. 박 씨의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특이했기 때문에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정말 비슷한 걸음걸이를 가진 제3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 재판부도 많은 갈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박 씨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은 자기가 정말 결백해서가 아니라
물적 증거도 제대로 없는데 내가 범인으로 지목된 거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죠. 참고로 앞서 윤씨 시신에서 방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죠. 이 말은 즉 자기를 해할 사람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친구가 공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었던 친구였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그러고도 억울하다고 항소하고 또 방송에까지 제보하는 악랄한 인간. 부디 박 씨가 평생 괴로움에 찌들어 살길,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달한 수사기법으로 이런 범죄자들의 거짓말과 오류가 시원하게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